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그 공중급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공군에서 공중급유기를 더 필요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군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느낌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지 조금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디펜스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예요. 포세이돈 아파치 2차 도입 연기하고 공중 급유 수송기 추가 도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포세이돈은 그거죠. 해군에서 쓰는 해상 초계기. 그리고 아파치 도입 연기 이거는 지난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아파치 2차 도입 예산이 다 삭감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룬 바가 있고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거는 다른 기회에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2022년 금년부터 이제 선행 연구가 들어가서 2대에서 4대 정도 추가 도입을 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후보 규정으로 에어버스 A330 MRTT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KC330 뭐 시그너스라는 별칭을 붙여져 있죠. 그리고 보잉의 KC46 이런 게 이제 후보로 언급된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언급한 A330과 더불어서 일류신, 러시아의 일류신 내 공중급여기도 마땅한 후보가 될 것 같고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 그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A330 MRTT 우리가 4대 보유하고 있는 기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부분도 좀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공중급유기가 왜 더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죠. 추정인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는 기존에 4대를 운용했었는데 수년간 거기에 효과가 있더라. 즉 하늘에 띄어져 있는 비행기 숫자를 늘리니까 공군기의 숫자가 사실은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효과로는. 두 번째로는 장거리로 우리 공군 전력을 투사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이제 KF-21의 4.5세대 기를 처음 생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120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추후 개량이 돼서 뭐 5세대, 6세대가 되면 또 생산이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전망, 왜냐하면 급유기를 한번 들여오면 또 한 30년 이상은 쓸 테니까 향후 이제 5, 6년 내에 구축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KF-21 보라매를 어느 정도 생산할 것 같다라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조금 잡힌 것 같고, 또 최근에 문제가 돼서 노후화된 F5, F4 대체하기로 했죠. FA50으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대수가 좀 늘어난다. 그리고 FA50 같은 경우는 성능 개량을 통해서 A사레이를 단다든지 중거리 미사일 장착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 F16과는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난 비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거리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 되면은 아무래도 항속거리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소형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함께 모여졌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싼 시기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망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향후에 우리의 공군 전력을, 우리 해군은 지금 대양 해군이라 그래서 뭐 항공모함까지 갖추고 또 해상 수송로를 보호한다. 이런 이제 큰 명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장거리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군도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우리 공군이 활동해야 될 작전 범위와 그 작전의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중급유기, 유효성이 증명된 공중급유기를 더 사자.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뭉쳐져서 결론으로 도출됐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항공자위대가 현재 7대의 공중급유를 가지고 있고, 7대라고 봤을 때 우리 현재 4대잖아요. 그럼 일본은 12가 아래로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담당해야 될, 공군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우리가 넓어요. 그래서 7대 정도면 우리의 4대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16대로 늘리는 작업에 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제 KC-46을 10대 정도를 또 이제 구입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 한 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주변국의 움직임도 또한 영향을 줬으리라고도 봅니다. 예. 먼저 이제 에어버스 A330 MRTT 현재 4대가 들어와 있죠. 알아보면은 18년, 19년도에 들어왔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그너스라고 이름이 붙였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여객기 기반이에요. 여객기 기반이라서 안에 좌석이 그대로 있어요. 3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좌석이 있는 자리를 드러내고 몸통에 다 이렇게 연료를 채우는 형태가 아니에요. 밑에 화물칸이나 또 비행기 무게 중심 부분에만 실어요. 연료를. 예. 또 화물칸은 보통 여객기에서 객석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객석이 그대로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아프간 미라클 작전 때도 이 비행기를 보내서 사람들을 실어왔잖아요. 300여 명을. 예. 그래서 여객과 화물, 연료를 안 싣고 여객과 화물을 싣는다면은 합해서 한 47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300명 정도 실을 수 있고, 연료를 다 실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하고 화물은 못 실겠죠. 그때 110톤 정도가 이제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여객기 기반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겸용으로 쓰는 것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 군이 판단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성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제 이게 110톤이 실리는데 가득 채웠을 경우에 F-15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을 주유할 수 있고 급유할 수 있고, F-16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 급유할 수 있다. 즉 이거 뭐 보면은 F-15의 연료 탱크가 F-16이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대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급유를. 그래서 우리 뭐 독도나 이어도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공중 급유기가 해상에 하나 떠 있고, 이제 작전을 마친 전투기들이 급유기 쪽으로 와서 급유를 받고 다시 재투입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 급유기가 오래 머물러야 되는 상황에는 다른 급유기가 와서 공중 급유기를 급유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면은 이제 공군에서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 이 바탕 화면은 공군 자료예요. 한 대당 2천억 원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입할 때 18년, 19년 도입할 때 배정된 예산을 보면 1조 5천억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한 대당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은 기체당 가격은 한 3천억에 가까운 쪽이고, 나머지는 뭐 지상 장비나 그 외 부대 장비, 그 추가로 들어온 부속, 이렇게 들어간 비용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비행기랑 비교를 하려면 이런 정보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중 급유를 하는 방식은 위에 보이는 붐 방식이 있고 밑에 있는 프로브 방식이 있어요. 붐 방식은 거의 미군에서만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미군 중에서 미공군, 미 해군도 아래쪽에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 붐 방식은 주유하는 연료를 싣고 있는 데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그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해당 전투기에다가 꽂아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전투기는 어느 정도 위치, 속도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방식은 대형기에 주유하기가 편리하다고 해요. 왜냐면 대형기는 밑에 프로브 방식처럼, 프로브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셔틀콕처럼 생긴 게 배드민턴 공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기동 빨리 맞추는 게 조금 대형기는 어렵기 때문에 폭격기나 뭐 전략 수송기 같은 경우는 붐 방식이 좀 더 편하다고 합니다. 대신 동시에 주유를 할 수 있는 대수 같은 거에서는 프로브 방식보다 못 미치죠. 예. 그리고 붐 방식은 장비나 시설 같은 게 좀 필요한 것이고, 프로브 방식은 상당히 단순하고, 러시아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미국 외에 다른 군에서 쓰는 방식이 프로브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도 붐 방식하고 프로브 방식을 같이 쓰게 돼 있죠. 에어버스 KC-33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시에 한 3대 정도, 그게 뭐 4대 다 적용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는 프로브가 이렇게 붐이 있고 주위로 프로브가 2개 달린, 그래서 최대 동시에 3대 정도가 이제 주유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기사에서 언급한 보잉의 KC-46은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국회에서 항공통제기 사업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스아이 4대 추가 도입권이 있었는데 보잉은 탈락했거든요.
요건이 안 돼가지고, 요건이 뭐였습니까? 신용등급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1, 2년 안에 지금 제기되는 공중급유기 사업은 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KC46은 좀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같은 조건이 여기도 적용이 된다면은. 예. 그래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에 그 신용 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게 내부적으로 있겠죠. 예. 거기에 못 맞췄으면 그게 단기간 내에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KC-46이 기체 자체가 미국에서 보잉이 개발하면서 미 공군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최근에 보잉에 빠진 위기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KC330 에어버스 것을 그냥 사는 건 당연히 그걸 추가로 도입하는 게 가장 손쉽겠죠. 왜냐하면 조종사들이 같은 비행기를 탄다는 게 기종을 전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또 운용 유지란 관점에서도 라인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비행기가 만족스러웠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 1번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KC330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에어버스의 기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난 2, 3년간 불미스러운 소리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뭐 해외 우리 독립투사 유해 송환이랄까, 그리고 아프간 미라클 작전 등에서 아주 제값을 톡톡히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같은 상황이면은 MRTT를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줘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추가로 언급드린 인류신도 그 나름의 강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할 만한 우리의 상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인류신의 IL78M90A라고 해서 옛날 IL 수송기가 오래 있었죠. 한 1000대 가까이 팔린 인기 수송기고, 동국군에서는 그것의 공중급유기 버전이에요. 예. 그 수송기가 최근에 이제 최신형으로 바뀌었죠. 에이비오닉스가 이제 항공전자 같은 게 최신형으로 바뀌고, 엔진이 이제 성능이 좋은 또 친환경적인 엔진이 들어가면서 수송량도 증대됐어요. 60톤으로. 그리고 서방 공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환경 기준이나 소음 기준도 만족하는 엔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한 18년부터 지금 처음으로 비행을 했고 21년부터 지금 생산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품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종은 아까 KC330 에어버스 기종 같은 경우는 여객기 기반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쏠쏠이 잘 사용했죠. 여객기로 필요할 때는 여객기로도 쓰고, 어떨 때는 이제 급유기로도 쓰고. 그런데 인류신 이 비행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기 기반이에요. 그게 이 비행기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4대를 더 사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대치 4대 기사에 언급된 대로, 그럼 8대를 전부 다 여객기 기반으로 한다? 그거보다는 4대는 대형 수송기 기반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필요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신의 지금 최신 버전의 정보는 제가 없는데, 예전 버전 인류신 IL78M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공중급유기 버전은 2가지가 있었어요. 공중급유기하고 수송기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었고, 또 연료량을 조금 더 올려서 수송기로는 쓸 수 없고 공중급유기로만 쓰는 버전이 있었어요. 전용과 겸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관심은 이 최신형에도 겸용 버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그게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최신 기종의 그 최대 연료 수송량은 130톤으로, 우리 KC330 에어버스 기종은 아까 110톤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수송량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기종을 비교를 해보면은 A330 MRTT하고 인류신 78M의 최신 기종 해보면, 제작사는 이쪽은 에어버스, 프랑스 쪽은 인류신이고 러시아죠. 가격은, 이건 추정치인데 A330 MRT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기체 가격이죠. 기체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인 것 같아요. A330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인류신 같은 경우는 1천억에서 2천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심하면 반값, 아니면 최대치로 뽑으면 그래도 한 30%, 40% 정도는 또 서방제보다 저렴하지 않을까.
인류신 이제 수송기 가격을 봐도 그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가격은 많이 저렴할 것이다. 그거는 분명한 이제 사실일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연료 적재량은 110톤, 130톤, 20톤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핵심적인 요인이 될 정도로의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0톤이나 130톤이나. 예. 자, 여기서 이제 인류신이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인류신 비행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금년부터. 이것도 예산 작년에 배정을 신청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삭감이 되거나 늘거나 이랬던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대형 수송기 1차 사업 때는 우리가 C130J를 샀었죠. 예. 그래서 21년 작년 봄에 방추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 수송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조사를 했고, 그래서 나온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형성을 의무화했어요. 부품을 공동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저게 엔진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즉 기술 이전을 저기에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기에서. 예. 자, 당시에 언급됐던 사업비는 약 4,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는 중형 수송기를 중장기적으로는 중형 수송기를 카이에서 직접 개발하려고 하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선이 하나가 뭐냐면은 대형 터보팬 엔진이 우리가 국산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외국에서 사와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국산화를 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투기 엔진 또 헬리콥터 엔진들을 국산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소형기용이니까 대형기용으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술이든지 아니면 요소 기술, 핵심 기술을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빠르겠죠. 자, 그런 것과 대형 수송 기차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향후 뭐 중형 여객기나 이런 부분에도 활용될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겠죠. 예.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여객기 사업 분야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도 또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대형 항공기를 언급할 때 그게 의미가 뭐냐를 이제 주변국가, 우리하고 지금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항자대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수송량이 37톤 이상 되는 비행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수송기를. 저게 대형 항공기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C130J를 위시해서 지금은 우리는 준준형 수송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이 필요한 것은 독일, 영국의 A400M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직접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66톤짜리를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수송기가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류신 78M이 수송기하고 공중급유기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특히 인류신 78 같은 경우는 수송기 기반이기 때문에 그 수송기는 내구성이 신뢰성이 검증이 된 비행기거든요. 험한 곳에 착륙도 할 수 있고 아주 추운 곳에서 운용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 군이 원하는 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수송기를, 대형 수송기를 우리한테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엔진 기술을 하고 또 동시에 공중 급유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인류신 78의 편을 들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군의 생각이 만약 지금 대형 공중 급유기도 필요하고 또 대형 수송기도 필요하다. 그 둘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인류신의 IL-78에도 한 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검증된 기체고 가격까지 훨씬 저렴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덤으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까지 받아주셨으면 우리 항공우 산업 전반에 우리가 뭐랄까 터보제트 엔진, 제트 엔진을 아래 유로 스펙트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은 서방 쪽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재적인 바로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국방 중기 계획에서도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방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C130H 비행기는 이거는 중형 수송기예요. 중형도 안 되고 준중형 수송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후 C130의 수송기는 어떤 것으로 쓸 거냐 하면은 특수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수전용으로 개량을 해서. 개량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UH-60 블랙호크 헬기도 그 중에 일부를 한 13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특수작전용으로 개조해서 쓰려고 하죠. 그거에 고정익기 버전을 C130H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중형 수송기하고 헬기는 용도가 다르겠죠. 물론 두 개는 다 필요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형 수송기를 따로 추가로 구매할 것이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여러 사안들의 흐름을 봤을 때 국방부의 생각이 오늘 제가 언급드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뭐 과거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IL 인류진 쪽의 수송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급유기에 기반이 되는 수송기, 그리고 급유기 자체에도 과거에 관심을 보였던 바가 있었죠. 여러 정치 외교적인 여건 때문에 그게 진행은 못됐었지만,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진행할 수 있는 힘이 과거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힘도 더 생겼고, 그래서 또 마침 새로운 신형 기체도 나오고 신형 엔진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 후보로서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IL78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격이 서방제보다는 저렴할 것이다. 그리고 기체 신뢰성은 이제 검증이 된 부분이다. 워낙 많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에어버스보다는 우리 쪽에 조금 더 호의적일 수 있다. 대형 터보팬 엔진 관련된 기술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에어버스 KC330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형 수송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우리 군이 갖기를 원하는 대형 수송기를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 더 저비용으로.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셈이거든요. 만약 4대를 5대를 더 도입한다면 공중급유기 5대가 생기고 또 대형 수송기,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대형 수송기가 5대가 생길 수 있다. 자,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진행되고.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슈는, 자, 이런 점을 좀 더 부각시킨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우리 공군에서 생각하는 필요성과 맞물린다 하면은 IL78은 충분히 KC330을 추가 도입하는 것과 아주 맞짱을 뜰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단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군의 지금 F-16하고 F-15가 주력인 셈인데 둘 합치면 한 200여 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부 이제 붐 방식, 미 공군 기종이니까 붐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IL-78 같은 경우는 러시아 기체이기 때문에 붐 방식을 장착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붐을 장착하게 되면 수송기로서의 역할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술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팔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자, 또 하나는 IL-78 과거 기종에서는 수송기하고 급유기를 양수 겸장을 할 수 있는 겸용 용도가 분명히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종이 분명히 있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그 옵션이 여전히 유효한지, 또 만약 우리한테 그런 옵션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연료를 실을 수 있는 양이 조금 줄더라도 당연히 수송기 겸용 버전을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KF-21 어차피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주력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적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KF-21 보라매가. 그 같은 경우는 현재 붐 방식하고 프로브 방식 두 개를 다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향후 한 30년 정도 우리가 급유기를 도입해서 공중 급유기를 운용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맞춰졌을 때는 KF-21이 주 전력인 상황에서는 뭐 사실
어떤 방식이든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FA50의 개량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로 중진국, 미국 외 지역에 진출할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중급유 방식을 프로브 방식으로 하는 안도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FA50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도. 예. 그리고 기존에 KC330이 프로브 방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 FA50의 공중급유 개량 방식도 프로브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에 KC330 4대 정도만 부음 방식을 지원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자, 오늘은 우리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과정은 지금 결정된 거 아닙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정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다시 예산이 올라가서 배정을 받고 국회에서 통과까지 돼야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초기에 지금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런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힘이 있다. 예, 특히나 우리가 대형 수송기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